딱 한 달 전인 8월 5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전체가 폭락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어저께 이전 폭락을 재현하는 듯한 아주 비슷한 느낌의 폭락이 또 나왔습니다. 8월 5일에 1차 폭락 때에는 바로 다음날 반등했고요. 이번 폭락에서는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추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폭락의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 채널과 블로그에서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매매의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미국의 제조업 흐름이 원인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즉 엔캐리 악몽의 재현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했는데 복잡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은 불가능하고 사후 분석일 뿐이라는 거죠. 절대로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폭락의 이유, 즉 사후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폭락 이유에 대해서 다른 영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구 채널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다뤘고, 주식 단태님도 하락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참고를 했고요.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번 폭락은 미국발 폭락에 연동이 되어서 한국 증시도 폭락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상승에 베팅을 했다면 이번 폭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폭락에 대한 뷰가 설득력이 높았던 미주 반인님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번 폭락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고, 2부는 한국 수출입 동향과 함께 한국 증시의 간단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미주반이 블로그 원문 링크는 영상 본문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포스팅의 제목이 매우 흥미로운데 바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음표입니다. 시작은 ISM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즉 PMI로 시작이 되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하였다는 거죠. 나스닥은 3% 넘게 폭락을 하였고요. 가장 한국 증시랑 연관이 깊은 것이 나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타격받은 그만큼 한국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고, 역시 섹터 맵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 한국이랑 겹치는 산업이 가장 많은 빅테크랑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제일 컸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흐름이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유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섹터도 하락을 면치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 미주 반인님의 분석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미국과 국내 증시의 분위기상 8월 1차 급락을 기점으로 주도주의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이고, 그 근거로 그나마 잘 버텨준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페이팔, 상반기에 흐름이 좋지 못했던 애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테슬라가 그나마 잘 버텼다라는 근거로 이 종목들이 주도주로 교체되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폭락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표가 바로 20주선입니다. 20주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쨌든 상방으로 간 모양을 나스닥 차트는 그리고 있고, 벌써 5차례나 20주선에 닿으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폭락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미주 반인님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는 건데, 나스닥이 충분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냉정한 접근법이 개인적으로 미주반이 블로그를 찾아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전 블로그에서 만약에 5번째 20주선에 도착을 한다면 약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이번에 5번째로 20주선에 닿았다라는 점에서 나스닥 지수의 장기적인 하방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것인데 이번 5번째 터치가 트리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근데 미주 바니님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습니다. 바로 9월 FOMC,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고, 즉 피날레 상승에 대한 전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코스피는 좀 다릅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특수라는 이벤트를 감안해야 된다는 점이고,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아닌 현실로 일어났을 경우에 심리적인 이제 업사이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인 것이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한 번 더 꺾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하락한 것은 흐름상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일 텐데 남아있는 일정을 보시면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나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등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는 숫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환호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결론은 9월 FOMC를 앞두고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할 것이고 오히려 지지부진하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라고 합니다. 결국엔 주도주가 바뀔 거란 예측이고요. 금리 인하 후 수혜주들로 물갈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나 중소형주의 강한 흐름을 예상한다. 두 번째 챕터는 한국 수출입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 증시랑 밀접하게 연동되는 지표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바로 수출입 동향이고요. 8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개월 연속 플러스에 8월 중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성과를 냈다. 고로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지난 3개월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많이 아쉬운 흐름입니다.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아쉬운 흐름이 아닐 수 없는데 PER을 보면은 8월 말일 기준으로 0.95이기 때문에 PER 1을 기준으로 낮으면 매수하고 높으면 매도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을 따르면은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증시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2019년부터 성장 둔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고 한국 산업이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은 현재의 그 무역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고 한국 증시는 이 기간 내내 계속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PBR 0.95라는 그 수치 이상의 저평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한국 산업 입장에서 이제 관건인데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치킨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영역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킨 싸움을 이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 전기차 제재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브랜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소비자들의 변별이 시작이 된 것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 배터리 하면 혀를 내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치킨 게임을 마치고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패권을 잡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차 캐즘 돌파와 함께 2차 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패권을 적극적으로 장악해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 배터리를 완전히 시장에서 몰아낼 시간이 왔다. 현대차랑 기아차를 좀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두 종목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인데 이 두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역대급 실적과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반기에 상당히 큰 주가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 역시 기대가 되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랑 기아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수출 실적이 꺾이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하나는 수출인 거죠. 자료를 보시면 이제 자동차 수출 내용인데 4월이 정점이었고 앞으로 9월에 나올 데이터가 하락의 기조인지 다시 상승으로 돌릴지가 이제 관건이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3분기에는 실적이 가장 좋지 못하고 4분기에 이제 피크를 찍는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만 보고는 실적이 꺾였다라고 속단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대로 꺾인다라고 해도 큰 아쉬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또 현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쨌든 장기간 상당히 소외를 받았고 국내 증시가 뛰어난 수출 실적과 함께 원화 강세 기조가 함께 터지게 되면은 연말 피날레 상승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증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고요. 이것이 저의 베팅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